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돌싱입니다. 최근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벌써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대뜸 전 남편이 찾아와 재혼을 하자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업에 성공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걸 알자마자 말이죠. 전 남편은 애초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돈 앞에선 창피함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었죠. 상간녀와 바람 피우고도 돈을 앞세워 저를 기만한 남편과 돈 많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 이혼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시어머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덤덤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화병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낭비되는 인생이 아까워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그 사건을 계기로 돈의 중요성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자 굳이 돈을 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더라고요. 지금은 이혼 전보다 몇 배는 사업을 키웠죠. 그동안은 삶이 바빠서 전 시댁 사람들은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은행에서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돈이 없다며 저를 무참히 버리더니 얼마나 초라한 꼴이었는지 모릅니다. 굳이 복수할 생각 같은 건 없었는데 뒤늦게라도 권선징악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 참 통쾌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께도 제 시원한 사이다 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남편과는 저는 애초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귀기 전부터 만나면 죽어라 싸우기에 바빴거든요. 여기서 첨가물을 더 빼면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벌써 몇 번째 리뉴얼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에서 설정한 금액은 너무 시장성이 없습니다. 기껏 개발을 내놔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닌가요? 첨가제 중에 버터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걸 줄이시죠? 아예 빼도 좋고요. 아니 개발하고 있는 게 버터 롤빵인데 버터를 어떻게 빼요? 경영팀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할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거예요? 전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팀 소속이었고 남편은 제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경영지원팀 소속이었죠. 저희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앙숙으로 말이죠.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저희 팀은 퀄리티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었고 남편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줄 적절한 단가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애초부터 저희 두 사람은 싸우는 게 서로의 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젊은 남녀가 매번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앙숙에서 연인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저희 결혼은 회사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앙숙인 두 사람이 사실은 사귀는 사이였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요. 저희의 젊은 시절은 드라마 하나가 뚝딱일 만큼 참 재밌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부가 동시에 퇴사를 결정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김 과장님 너무 충격이에요. 죽어라 싸우던 최 과장님이랑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도 기절할 뻔했는데 이번엔 동반 퇴사라뇨. 그러니까요. 제일 열심히 일하시던 두 분이 갑자기 퇴사하시다니. 퇴사하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응. 둘이 작은 빵집을 운영해볼까 해. 어릴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 남편도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오픈하면 연락할게. 자주 놀러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가 딱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걸 워낙 좋아했고 남편은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 계기는 충분했죠. 저희는 그렇게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참 잘 맞았어요. 저는 복잡한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했고 남편은 평생 계획했던 일들을 가게를 경영하며 하나하나 이뤄갔으니 두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던 저희라 크게 성공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창업한 지 5년쯤 되어서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변하게 된 것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노력해도 금전적인 부분이 성에 차지 않자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시절보다 많이 예민해졌죠. 남편의 예민함은 주로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수정 씨, 이것도 계산 잘못했어? 빵류만 10% 세일이라니까 왜 자꾸 실수하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알바비에서 차감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지? 나 그냥 한 말 아니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여보, 직원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큰돈도 아닌데 뭐 그런 거로 그래.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굴면 누가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어. 빵 몇 개 더 만들면 커버 가능한 금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당신이 항상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구니까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내 경영 방법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빵이나 만들어. 처음부터 가게 경영은 남편의 소관이라 끼어들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명의 알바생들이 바뀌고 가게 분위기도 안 좋아질 때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건물 인수하게 된 이소희입니다. 건물주 바뀐다는 말은 들으셨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빵집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무슨 일로? 그냥요. 이 가게가 제가 가진 상가 중에 제일 작거든요. 장사가 좀 되나 해서 와봤죠. 어떻게 먹고 살만 하세요? 아, 큰 돈은 안 돼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빵이라도 조금 챙겨드릴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월세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안 그래요? 농담이에요, 농담. 무슨 정색까지 하신담.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뵙죠? 바뀐 건물주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치스러운 겉모습은 물론이고 사람을 얕보는 태도도 말투도 미움받기 딱 맞았달까요? 저뿐만 아니라 근처 상가의 사장님들도 다들 흉을 볼 정도였죠.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들었는데 너무 유난이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편만이 처음부터 건물주에게 호의적이었어요. 2층 부대찌개집 사장님 말이야. 오늘 점심에 건물주랑 크게 한바탕 했대. 그 여자가 가게 운영에 대해 설교를 늘어놨다고 하더라. 사장님이 부대찌개집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게 말이 돼? 싸울 만도 하지.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들었어. 건물주인데 대충 맞춰주지 무슨 싸움까지 했대. 그런가? 근데 새로운 건물주라는 여자 좀 그렇지 않아?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눈에 띄는 차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노잖아. 하는 행동도 철없고. 난 잘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 그것도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닌데.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한국에 몇 개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입고 있는 옷들도 그렇고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겉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지. 당신 그거 다 질투야. 그러니까 근처 사장님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건물주님한테 더 싹싹하게 잘해드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누가 알아? 남편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 일리가 있긴 했어요. 재수없는 태도는 둘째 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은 건물주와 부쩍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대에 가게에 함께 있기도 하고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냈지만 남편은 친하게 지내는 게 이득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건물주는 기분이 좋으면 종종 건물 월세를 받지 않기도 했어요. 그쯤 되자 문제 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찜찜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질투하는 거라는 남편의 구박이 신경 쓰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태평하게 구는 사이 저의 찜찜함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에 없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 일했던 알바생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바생은 조심스런 기색으로 사진 하나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남편과 건물주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죠. 심지어 두 사람은 요 앞에 새로 생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괜한 말을 해서 혼란스럽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다는데. 하지만 이미 주변 상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장님과 저 여자가 불륜관계인 거요. 근데 사모님만 모른다니 너무하잖아요. 제 찜찜함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질투로 인한 환상이 아니었죠. 그동안 찜찜했던 마음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었기 때문일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자 배신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몰랐어? 난 이미 아는 줄 알았는데. 그 건물주라는 여자 아주 여우야. 처음부터 빵집 사장님한테 제대로 꼬리치더라니까. 사장님도 참 벨도 없지. 다들 보는 앞에서 해실해실거리고. 두 사람 벌써 1년은 넘었어. 나는 이미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줄 알고 일부러 말도 안 꺼낸 거였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째? 건물주라는 여자도 이혼했다나 봐. 그래서 우리도 빵집도 이혼하겠구나 했지. 요즘 남자 사장님은 별로 가게 없었으니까. 우리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진짜 아니야. 알바생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저를 속인 채 1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고 있다고 했죠. 주변 상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상황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이미 부부간의 믿음도 깨졌고 저는 남편에게 당장 달려가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건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 사진 뭐야? 1년이 넘었다는데 정말이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됐어. 얘기하기에 미안했는데 잘 됐네.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이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지쳤어. 뭐? 구질구질?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구질구질한 걸 구질구질하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이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뭘 해도 다 재밌더라.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할 게 뭐 있어.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거지. 이 건물 다른 남자들도 앞에서는 욕해도 뒤에선 나처럼 바람이라도 피고 싶었을걸? 주제가 안 돼서 그러지 못한 거지. 저는 혹시 남편이 또다시 변명을 생각해낼까 봐 알바생이 찍어온 사진과 두 사람을 보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준비했지만 남편은 태어냈습니다. 굳이 추궁할 필요도 없었죠. 오히려 그 사람은 제가 알아차려서 다행이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벌써 그 여자와 재혼할 생각으로 잔뜩 신이 나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당장 뺨이라도 때리고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사과 하나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미 부부관계는 깨졌어도 절대 고분고분하게 이혼 못해줘. 정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소송이라도 하든지.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그 여자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홧김에 한 소리였지만 그건 효과가 좀 있었어요.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이 태도를 단박에 바꿨으니까요. 적어도 말투만큼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듯 다정했죠. 너무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봐.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소송을 하면 나는 변호사 비용 걱정은 없어. 그 정도는 그 사람한테는 푼돈일 테니까. 근데 당신은 돈 있어? 게다가 내가 유책 배우자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별개인 거 알지? 우리가 운영하는 이 가게도 반으로 나눠야 해. 그럼 당신 뭐 먹고 살 건데? 곱게 이혼해주면 이 가게는 너한테 양보할게. 나 같은 건 빨리 잊고 네 인생 사는 게 너한테 이득이잖아. 억울하지만 남편의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어요. 오랫동안 애정을 담아 운영하던 가게는 저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허무하게 잃고 싶지 않았죠. 이혼하고 돈이 많은 상간녀와 결혼해 먹고 살 걱정 없을 남편과 달리 당장의 생계수단이기도 했고요. 거기까지였다면 조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항상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문제야. 하긴 너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다 TV에 나오는 현실성 없는 막장 드라마 때문이지. 잘 들어 여보.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 것도 혼자 먹고 살 능력 되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알려줬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진짜 걱정돼서 그래. 저를 생각해주는 말이라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막말은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넘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이혼해야 하는 것도 제가 돈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너 진짜 미친놈이니? 바람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너는 안 되겠다. 소송 비용으로 거지가 되더라도 난 너 잘 되는 꼴 못 봐. 절대 이혼 안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절대 이혼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원하던 대로 뺨도 3개 한 대 날리고 큰 소리를 쳤죠. 질척한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절대 곱게는 못 가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후로 조용했습니다. 가게에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당장에 이혼하자며 펄펄 뛸 것 같았는데 조용하니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제 속을 뒤집어 놓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소라는 뜬금없이도 다른 쪽에서 터졌습니다. 사모님, 지금 가게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제가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 알바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한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진상이라도 찾아왔나 급하게 가게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머니라고? 뻔뻔하게 잘도 부르는구나. 이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럼 이 가게 절반은 민혁이 거 아니니? 내 아들 가게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가게는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주방은 밀가루 천지에 홀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죠. 손님들도 다 쫓겨나 있고 알바생인 수정 씨만 어쩔 줄 모른 채 종종거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에 들어오자 재수 없다는 듯 굵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이야기를 굳이 듣지 않아도 뭐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 명확했죠. 으유, 재수 없어.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는 나쁜 년. 천하에 재수 없는 년, 신법 못된 년. 정말 왜 이러세요?
잘못한 것도 없이 소금을 맞으며 순환을 당하고 있으려니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심지어 가게 밖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빼곡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바람을 핀 쪽이 잘못이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분수도 모르고 민혁이한테 커머리처럼 붙어있는 네가 너무하지. 우리 소희는 나한테 명품도 척척 사다 주고 민혁이 하고 싶다는 사업 얼마든지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야. 가족이라는 게 뭐 있니?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소희는 가지고 있는 건물만 2채다. 걔랑 결혼만 하면 내 아들 성공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 앞기 말지 말고 이혼해!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참 다정하게도 불렀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속물근성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미 돈 많은 상간녀 쪽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나쁜 사람이었죠.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요? 모든 걸 망친 건 당신 아들이에요. 아무리 이러셔도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시어머니는 진열된 빵을 바닥에 쏟아버리더니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여러분! 이 가게는 상간녀가 하는 가게입니다. 남의 가정을 다 쓰러뜨리고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덕도 없으려니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 우리 불쌍한 며느리 어쩌면 좋아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구경꾼들 앞에서 저를 상간녀 취급하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소란을 쫓아온 구경꾼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 상간녀가 하는 곳이라고 소문낼 거야? 그럼 네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도 이혼 안 할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혼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빵들이 짓밟히는 모습도 처음 보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무자비한 사람들의 폭력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저는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는 데 집중했죠. 전 남편의 약속처럼 가게도 받게 됐지만 계속 영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장판을 피운 바람에 이미 주변에 소문이 파다했고 건물주인 상간녀와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가게도 처분하고 살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살았어요.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계속 곱씹을수록 너무 열받더라고요. 끝까지 사과 하나 받지 못한 것도, 저를 무참히 버린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한 소리 해주지 못한 것도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확실하니 제가 승소했지만 그 이후로도 제 속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그깟 몇백만 원 더 받자고 소송까지 했어? 하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던 너랑 딱 어울리는 짓이긴 하다. 내가 몇 푼 더 얹어줄 테니까 이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젠 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너 그렇게 한심한 꼴로 살지 말고 네 인생 좀 살아.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돈이라도 한 푼 더 뜯어내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분명 제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소송까지 한 거였는데 오히려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이혼은 남들이 보기엔 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많은 위자료를 받았고 가게도 받았으며 상간녀 소송도 승리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제 속은 참 허했습니다. 전 남편은 세상은 돈이 다라고 하던데 많은 돈을 얻고도 왜 한 구석이 빈 것 같은지 이유를 모를 일이었죠. 소송 이후부터는 저도 의식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복수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 이를 악물고 제 삶을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새롭게 가게를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빵집을 운영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전 남편이 가게의 살림을 전담하고 있었던지라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저를 도와준 건 전 가게의 알바생이었던 수정 씨였습니다. 저에게 남편 외도를 알려주었던 고마운 수정 씨는 먼 곳까지 저를 따라와 제가 새로운 가게를 차리고 운영하는 걸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SNS에 올릴 신제품 사진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거 온라인 주문건 정리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발송이라 그 전까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몇 개 더 추가할까요? 온라인 주문건이 점점 늘고 있네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직원 한 명 더 고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혼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후 몇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유명세와 평판이 꽤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잘못된 소문 하나로 오래 일군 가게를 버리고 떠나야 했으니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판매 경로를 넓히고 SNS로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수정 씨는 그런 쪽에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명세를 얻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은 두 번째 교훈은 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전까지는 돈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정도로 만족했죠. 하지만 돈 때문에 그 난리를 겪고 나니 돈이 참 중요하긴 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제품의 단가 설정부터 철저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자 돈을 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업 키우는 재미에 빠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흘렀을 때는 가게 하나 운영하기도 빠듯했던 제가 두 자릿수의 분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바쁜 삶 때문에 잊고 살았던 전 시댁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건 그쯤이었습니다. 투자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우연인 전 시어머니와 만나게 됐죠. 어머, 너 카인이 아니니?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수없는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자 그때의 기분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가게를 차렸다는 말은 들었어. 왜 그렇게 멀리서 시작한 거야? 굳이 도망칠 필요 있어? 이것도 인연인데 근처에서 장사하면서 서로 돕고 살면 참 좋았을걸. 장사는 잘 되는 거야? 네 가게도 내가 한번 찾아가 봤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었네. 지혁이 가게가 워낙 바빠야지 말이야. 이번에도 2호점 낼까 생각 중이야. 그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잊었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삼스럽게 인사를 나눌 사이는 아니니 저는 별말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쪽에서 저를 붙잡았죠. 5년 전 일을 뻔뻔하게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설마 너 아직도 꽁에선 우리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지? 미안하게 됐다. 그때는 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너한테 억가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너도 위자료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다른 데서 새로 가게 시작한 거 아니니?
다 잘 됐지 뭐. 저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제멋대로 사과하고 혼절 용서하며 제 옆에 딱 붙어서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눈치도 없고요.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은 여전히 똑같았죠. 너 대출하러 온 거야? 가게가 안 되는 모양이지?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요즘 대출 어렵다는데 괜찮겠어? 근데 너도 참 수완 없다. 민혁이가 준 그 많은 돈을 그새 다 잃었어? 너 우리 원망하면 안 되겠어. 다 네가 복 없는 탓인가 보다 얘. 시어머니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 신경을 자꾸만 긁었어요. 저를 떠보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저랑 연관없는 사람들이니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쯤 되니까 제가 굳이 참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시원하게 욕 한 번 해주지 못한 게 참 후회됐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아줌마, 제가 왜 아줌마를 원망하겠어요? 뭐, 아줌마?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줌마는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때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준 덕분에 저 성공했거든요. 아직도 그 쫌생이 같은 놈이랑 부부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은인이 맞죠? 쫌생이 같은 놈? 얘가 이혼했다고 못하는 말이 없네. 니까짓 게 무슨 성공이야 성공은. 대출이나 받으러 온 주제에 퍽이나 성공했겠다. 대출이요? 돈을 빌리는 건 제가 아니라 은행이겠죠. 저는 투자 상담 왔거든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 가게를 한번 찾아오세요. 귀한 분이니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죠. 그럼 이만. 굳이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일반 창고가 아니라 VIP실이었으니 말로 하지 않아도 증명이 된 셈이었죠. 그 순간 얼마나 통쾌하던지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돈 벌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가 뒤에서 다급하게 저를 붙잡아 보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쁜데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기 싫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렇게 한낱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 마무리될 뻔했죠. 2시간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은행 홀로 나왔을 때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아니, 숫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단체로 미쳤나? 왜 자꾸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말이나 돼요? 내가 이깟 푼돈이나 받자고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알아요? 그 남봉꾼 같은 여자는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은행에서도 크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대출 받는 거냐면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자기가 대출 상담 부서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제야 몇 년 전보다 훨씬 남루해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야위었나 생각했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도 고단함이 보였죠. 2호점을 준비 중이라더니 어떻게 보아도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리 안 가? 내가 무슨 행패를 부리긴? 나는 정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한 거야. 나도 은행 고객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니까. 이 정도 금액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말이나 돼? 이미 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아서 더는 안 된다니까 자꾸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 주변에는 은행의 경호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걸 반항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건 그때였죠. 가인아, 무슨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래. 마침 잘 됐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저를 발견한 순간 그 여자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단숨에 제 앞까지 달려왔어요. 아마 제가 밖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굳이 은행까지 와서 투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옛날 인연 좋다는 게 뭐니? 나랑 여기 앞에 카페라도 가서. 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진상 취급받던 그 여자가 은행의 VIP 고객인 저와 안면이 있어 보이자 은행에서도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은 한층 더 밝아졌고요. 하지만 제가 굳이 옛날 악연을 구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뭐? 야, 네가 감히 날 모르는 척해? 제가 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아우, 이건 노라니까요. 그렇게 남봉꾼은 은행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을 테고 제 가게까지 찾아오는 건 아무리 뻔뻔해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사람들을 잊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전 시댁과 다시 얼굴을 보게 된 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죠.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이네. 나야 잘 지냈지. 당신은 잘 못 지낸 것 같네?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제 가게였는데 전 남편은 꽤 겸연쩍은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거란 건 예상 못한 일이라 저도 황당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은 동정심이 들 만한 초라한 꼴이었어요. 은행에서 본 시어머니보다 훨씬 말이죠. 옷은 빨지도 않는지 꾸질꾸질했고 이발도 하지 않아서 더벅머리였습니다. 애초에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살뜰히 챙겨 겨우 사람 구색을 하며 살았었죠.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여자랑 재혼했으면서 왜 이런 꼴로 사는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빵집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도 생겼던데 네가 운영하는 가게였구나. 몰랐네. 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직영으로? 직영도 있고 가맹점도 있어. 근데 우리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지 않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게 혹시 저녁이라도 함께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전 남편은 몇 년 전보다 훨씬 기가 죽어 있었어요. 항상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한참을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를 꺼냈죠. 저와 좋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일이었던 저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말이나 하려면 돌아가. 가인아,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너랑 이혼한 이후로 널 잊은 적 없어. 너는 한 번도 날 그리워한 적 없어? 눈썹을 축 늘어뜨리고는 사랑 타령을 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단체로 자신들이 했던 짓은 잊은 걸까요? 저라면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굴진 못했을 텐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안 본 사이 망상이 이는 것인지 제가 말이 없자 전 남편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눈을 번쩍이면서 더욱 간절한 얼굴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나 널 정말 사랑하나 봐. 진작 찾아오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못 왔어. 근데 너도 아직도 혼자 살고 있는 걸 보면 나 못 잊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해. 우리 옛날 악연은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그 사람은 뻔뻔하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뗄 수 있었어요. 분노가 치미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말이죠. 바람나서 이혼하더니 이번엔 나랑 바람이라도 피려고? 돈 많은 네 아내는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너 진짜 미친놈이니? 아, 그 여자랑은 이미 정리했어.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더라니까? 아마 너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뭐 너같이 좋은 여자를 놓치다니. 전 남편의 사연은 꽤 기구하긴 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건물도 거짓말이고 사치스러운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억 단위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 외에도 전 남편은 자기가 사기꾼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냈는지 재혼 전에 알아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나 너랑 이혼한 이후로 등본 깨끗해. 우리 다시 만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 철없는 사람을 어쩌면 좋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저에게 다가온 남자들은 꽤 많았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많았죠. 삶이 바빠서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던 건데 태평하게 등본이 깨끗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 나랑 이혼할 때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갈아타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지금도 내 조건이 좋아 보여서 이러나 본데 나도 한번 조건 따져봐도 될까? 가인아, 왜 이래?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예전처럼 너도 좋아하는 일 하고 나는 경영하고 행복하게 다시 살아보자. 나 꽤 실력 있어. 너도 알잖아. 실력 있다는 사람이 겨우 가게 하나 운영도 못해서 대출받니? 제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돌아가. 너한테 쓸 시간 없으니까. 안쓰러운 모습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있기엔 힘들었어요. 저는 그쯤에서 말을 끊고 냉정하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끈질겼어요. 제가 여지를 주지 않는 듯 보이자 본래 목적을 드러냈죠. 그럼 혹시 돈이라도 조금 빌려주면 안 될까? 은행에서 투자 상담을 받았다면서 나한테 투자하는 셈 치고 조금만 빌려줘. 내가 위자료도 두둑히 챙겨줬잖아. 그것도 다 빚내서 준 거였어. 재혼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나 완전히 망했다고. 너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 거라면서 내가 널 도와준 거나 다름없잖아. 사기꾼한테 속아서 이 지경까지 간 건데 나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절 찾아온 거였어요.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없나 해서 말이죠.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훤하게 그려졌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줘야 했던 위자료로 생색을 내는 꼴이 시어머니와 똑같았죠. 그게 안 되면 네 빵집 가맹점이라도 하나 운영하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들었어. 네 가게 차릴 때마다 완전 대박이라며.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심지어 전 남편은 제 가게를 탐내기도 했어요. 조사를 철저하게 한 것도 같았죠. 그쯤 되자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에도 그랬듯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뜨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동안은 마음 깊은 곳에 안쓰러움이라도 한 주먹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맹점을 내줘? 웃기지도 않네. 네가 감히 내 가게를 입에 올려?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인데 괜한 욕심 부릴 생각이면 꿈깨. 옛날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당해줬지만 이젠 아니야. 버티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랬지? 조사 열심히 했으니까 알지? 나 이제 내 것 지킬 돈 정도는 충분한 것 같거든? 함부로 건드렸다간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못 지킬 줄 알아. 가인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돈 몇 푼 필요해서 온 거면 여기 계좌번호나 적어두고 가. 너한테 받은 위자료 푼돈이라 다시 돌려주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근데 나도 경고 하나 하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다시 보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알겠니? 상간녀 소송 때 제가 그랬듯 이번엔 그 사람이 저에게서 경멸하는 기색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전 남편은 계좌번호를 적어두고는 돌아갔어요. 전 남편의 위자료는 그 당시에는 다시 시작할 정도로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져도 크게 티도 안 나는 돈이라 미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돈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 연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게 어이없을 지경이었죠.
계좌번호에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저는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행히도 전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 일은 없었죠. 혹시 수상한 짓을 꾸미는 건 아닐까 해서 전 남편에 대해 조금 알아보긴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무슨 가게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왜 저한테까지 찾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랑 같이 운영하던 빵집을 다른 곳에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고 하나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바람에 가게를 옮긴 후에도 주변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리뷰나 블로그에도 종종 안 좋은 글들이 올라가 있었죠. 이 가게는 상간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요.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바람은 상간이 혼자 피나요? 그 사람도 돈 때문에 저를 버린 바람둥이일 뿐이니까 말이에요. 손해를 메꾸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3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 놓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건너 들으니 제가 준 돈으로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요. 아마 당분간은 허튼 짓을 벌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혼 당시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요. 부디 제가 깨달은 것처럼 전 시댁 식구들도 이번 기회에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